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작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누구보다 완벽한 아내이자 며느리로 살았다고 자부했죠. 성형외과 의사인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시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내조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쓰디쓴 경험을 해야 했어요. 그날 이후 밀려오는 배신감과 수치심, 모욕감에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그대로 무너질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진짜 제 모습을 찾는 기회로 삼았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의 진짜 품격은 나이나 외모가 아닌 그 사람 내면의 지혜와 담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늦는다는 연락을 받고 혼자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죠. 외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상황이라 남편이 늦는 날에는 늘 혼자 저녁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대충 한 끼를 때우고 식탁을 치우고 있을 때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내용은 그것뿐이더군요. 본인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는 걸 보고 그냥 신종 사기 메시지일 거라 여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헌데 다음 순간 뜬금없이 날아온 사진을 보고 그만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언뜻 보면 20대, 많아봐야 30 정도로 보였어요. 긴 생머리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남편의 병원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오빠랑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늙은 언니는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쁘더군요. 20년간 함께한 남편이, 제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건 오히려 상대 여자가 대놓고 도발해 온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터질 듯이 뛰는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장난이 심하시네요. 장난? 그렇게 현실을 부정하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증거가 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수십 장 전송됐습니다. 병원과 카페에서 심지어 제주도에 여행 가서 찍힌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은 학회 핑계로 출장이 잦은 편이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연녀와 여행을 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의 사회적 성공을 위해 그런 일에 토달지 않고 자유롭게 보내주곤 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악용했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언니 얘기 많이 해요. 나이 들어서 매력도 없고 잔소리만 들었다고. 완전 무매력이래요. 그래도 언니가 시부모님한텐 잘해서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았던 거래요. 불쌍해요, 언니. 언제 봤다고 언니라며 절 조롱하는 여자로 인해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더군요. 너무 놀라서 그런지 오히려 이성적이고 냉정해지려 노력하게 됐어요. 그날 밤 남편은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미안. 오늘 회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자지 말고 씻고 자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제 표정을 살피는 듯하다 이내 곧 욕실로 들어갔죠. 그 순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잘 들어갔죠? 오늘 정말 즐거웠는데 매번 이렇게 언니 남편 빌리기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그만 헤어지시는 게 어때요? 여자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 뻔뻔하리만큼 기막힌 당당함이 신기하기까지 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그 여자가 보내온 모든 메시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았죠. 그러면서도 남편 앞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흥분해서 이성을 잃는 건 내연녀의 손에 놀아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으니 여자가 또 메시지를 보내왔죠.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축하해주세요. 저 아기 가졌어요. 8주래요. 오빠가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좋아하던데요? 여자가 메시지와 함께 보낸 건 임산부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팽팽하게 버텨오던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3번의 유산 끝에 겨우 아들 하나를 낳았고 그 후로는 임신이 되지 않아 둘째를 포기하며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의 임신을 기뻐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동안 느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내연녀의 문자를 받고 그날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전 아이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빠 좀 그만 놔주세요. 언니 아들은 이제 아빠가 필요 없을 나이지만 제 아이는 아빠가 꼭 필요해요. 여자에게 처음 메시지를 받은 날 저는 사람을 써서 남편의 뒤를 캐봤습니다. 그 결과 내연녀의 이름은 김미진, 27살이었죠. 남편 병원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간호조무사였어요. 예쁘장한 외모로 평소에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초음파 사진을 보낸 이후로 여자는 계속 이혼하라며 절 괴롭혔어요. 언니가 계속 버티면 우리 전부 다 힘들어져요. 맘 떠난 남자 붙들고 있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위자료는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오빠한테 잘 말할게요. 제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자랑하듯 위자료 운운하는 게 너무나 괘씸했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거울 한번 봐요. 다 늙어서 주름투성이인 언니랑 아직 멋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오빠랑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괜히 오빠 옆에서 더 초라해지지 말고 언니도 언니한테 어울리는 늙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라고요. 저를 얼마나 허수아비로 보길래 그렇게 나오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분노에 떨게 한 건 그 다음 메시지였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전혀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던데? 그러게 남편 마음 떠나기 전에 노력했어야죠. 이미 떠난 버스 돌아오길 기다려도 소용없는 거 몰라요? 서로 피곤하게 이러지 말고 빨리 이혼해요. 이제 여자는 제 자존심을 건드려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너무 화가 났지만 확실히 제 모습이 예전 같지 않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나이에 비해 몸매도 잘 유지한 편이고 무엇보다 흐르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말에 자극받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끈질기게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바꿔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연녀를 피해서 내가 그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차단했더니 눈치를 챘는지 이번엔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 저 지난주 토요일에 오빠랑 또 여행 갔다 왔어요. 언니는 시어머니 생신이라 바빴다면서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시어머니 생신에 초상집에 간다던 남편은 내연녀와 섬으로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도 참았어요. 더 큰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던 친정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죠. 내연녀는 매일같이 남편과의 데이트 사진을 보내왔고 두 사람이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는지를 저에게 끝없이 읍소했어요. 하지만 제가 묵묵부답이자 오히려 애가 타는 쪽은 그쪽이 됐죠. 남편은 여자가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눈치만 살살 보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니 속이 탄 내연녀가 저를 들볶는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오빠가 반지 사줬어요. 이거 얼마짜린지 아세요? 오늘 오빠가 사랑한다고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언니한텐 그런 말 안 하죠? 오빠가 언니랑은 이제 남같이 지낸다면서요? 그런 관계에 왜 미련을 가져요? 여자로서 자존심도 없어요? 매일 받는 조롱과 모욕, 하지만 전 모든 것을 꼭 참으며 그 또한 증거로 남겼어요. 변호사가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답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늙은 언니?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죠? 늙은 언니, 그 호칭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만나죠. 제가 만나겠다고 하자 여자가 득달같이 답장을 보내더군요.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여자에게 주소 하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5시. 주소 보내줄 테니 여기로 와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늙은 언니.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내연녀는 목석처럼 꼼짝하지 않던 제가 드디어 도발에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자신의 제삿날이 되리라는 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며칠 후 약속의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연녀와 만나기로 한 곳으로 향하며 5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까맣게 모른 채 찾아올 여자를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잠시 후 금요일 오후 4시 30분 저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기도 전에 내연녀가 찾아왔습니다.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여자는 안에서 누가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원피스에 하이힐 그리고 명품백까지 들고 마치 승리자의 모습으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자는 두리번거리며 정원을 지나 현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누군가가 나타나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았죠. 하지만 그건 미처 저도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이 여우 같은 년이 또 왔구나. 갑자기 벼락 같은 고함이 들리더니 우악스러운 힘으로 내연녀의 머리채를 이리저리 흔드는 분은 바로 시할머니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나오신 건지 내연녀가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님이 머리채를 와락 잡으셨던 거죠. 네가 그때 그 계집애지? 우리 영감 꾸며낸 읍내 막걸리 집 여우.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 내 남편 내놔라, 이런 불여우 같은 것. 아니 뭐예요? 당신 누구야? 나요, 놓으라고. 내연녀가 기겁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제가 내연녀와 만나기로 한 곳은 바로 남편의 본가, 즉 제 시댁이었고 시할머니는 중증 치매 환자셨어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상태였는데 화려하게 치장한 내연녀를 보시고는 젊은 시절 남편을 유혹했던 술집 여자로 착각하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인간을 밖으로 꾸려내 만나는 것도 모자라 집구석까지 찾아왔어? 염치도 없는 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할머님의 소나기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연세가 9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죠. 내연녀는 버둥거리며 시할머니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할머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의 긴 머리는 헝클어지고 원피스는 여기저기 찢어졌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이 노인네야 이거 못나? 이게 어디서 잘났다고 큰 소리야? 네가 죽고 싶지 않고서야 여기가 어디라고 제 발로 기어들어와?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이거 좀 놔주세요. 이제 내연녀는 울먹거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님이 콧방귀를 끼시자 이번엔 발버둥치며 상대를 밀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바로 화근이었어요. 할머님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가려는 순간 마침 거실에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목격하신 겁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재빨리 넘어지려는 할머니를 부축하셨어요. 그러고는 내연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말씀하셨죠. 당신 어르신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네? 내연녀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머님을 안으로 모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영문을 모르고 엉거주춤 서 있는 여자를 향해 차가운 말투로 말씀하셨죠. 당신이 우리 아들이랑 만난다는 그 여잔가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여자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 그럼 여기가... 그래요. 전혁진이 내 아들이에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란 내연녀가 다급하게 옷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고개를 돌리며 말씀하셨죠. 들어와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저는 오늘 사실 선생님의 아내분을 만나기로... 그 말에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에 토달지 말아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내연녀는 어쩔 줄 모르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마당이 훤히 보이는 2층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때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당당한 표정으로 대문을 열 때와는 다르게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와 할머님의 손톱에 긁힌 얼굴, 찢어진 원피스. 마치 험난한 관문을 하나 통과한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자가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시어머니와 내연녀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 내연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여시더군요. 이름이 김미진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27입니다. 여자는 시할머니한테 당한 봉변으로 아직 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기세에 압도당한 건지 무척 긴장한 것 같더군요. 27, 철들 나인 지났네요. 근데 왜 남의 남편을 탐하는 짓을 하는 거죠? 시어머니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에 내연녀가 발끈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린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탐한다뇨.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지금 그 여자가 남편을 제대로 못 챙기니까. 제대로 못 챙긴다? 시어머니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20년간 우리 아들을 어떻게 뒷바라지했는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았다는 건 아내로서 부족했다는 거 아닌가요? 나이 먹고 늙은 여자보다야 당연히 저 같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남자의 본능 아니겠어요? 내연녀의 뻔뻔한 대답에 시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당신도 언젠간 버림받겠네요. 더 젊고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말이죠. 영원한 젊음은 없으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 오빠, 아니 아드님과는 진심으로 사랑하니까요. 진심?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루려는 사랑이 진짜인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러고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가리키기 시작했죠. 이 사진 보이나요? 우리 아이들 의대 졸업식 날이에요. 며느리가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자기 대학원도 포기했죠. 이건 병원 개원 날 며느리 친정에서, 아니, 이건 나중에 얘기하죠. 시어머니는 다시 내연녀 앞에 앉으셨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아들이 병원 원장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라면 그래도 사랑할 건가요? 네? 그야 뭐 당연하죠. 저는 오빠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군요. 사랑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에요? 사랑이란,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사랑의 어원과 종류, 다양한 사랑의 예시까지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특기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시집와서 어머님의 말씀을 듣다 현기증까지 느낀 적이 있어요. 남 가르치는 걸 좋아하시고 도덕관념에 대해 일장연설이 특기인 시어머니의 정체는 바로 수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타고난 교육자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에 안 드는 걸 발견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기 위해 아무리 긴 시간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 말인즉 내연녀도 그곳에서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올라올 때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사랑에 대한 연설이 30분을 넘어가자 내연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시어머니는 내연녀의 표정을 살피며 살짝 인상을 쓰셨어요. 이것 봐요. 지금 내 얘기 똑바로 듣고 있어요? 어른이 말을 하면 집중해서 들어야죠. 그래야 이런 부도덕한 인생에 대해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반성할 거 아니겠어요? 부도덕이라뇨? 그게 무슨...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럼 이게 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부도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그러더니 또다시 길고 긴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시간이 길어지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셨고 상대적으로 내연녀의 얼굴은 어두워졌죠. 그때만큼은 내연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겠더군요. 제가 지난 20여 년간 수없이 느꼈던 기분이니까요. 여자는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왔는지 슬슬 엉덩이를 들썩이더니 잠시 어머님이 숨을 고르는 사이 재빨리 말했어요. 저 말씀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언니, 아니 며느님을 만나기로 한 건데. 앉아요. 아직 할 말이 산더미인데 가긴 어딜 간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교장 선생님으로 변신하셨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흥분하셨는지 갑자기 내연녀를 일어나게 해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앉게 하시더니 마구 역정을 내시더군요. 나이가 27이라고 했죠? 그 나이면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똑바로 대답해요. 죄송합니다. 내연녀는 계속되는 잔소리에 넋이 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누구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할 대상이 틀렸잖아요. 시어머니의 설교는 계속됐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리고 한 여자로서 가져야 할 품위에 대해 장장 3시간 넘게 이어졌죠. 결혼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두 사람만의 약속이 아니에요.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군요. 내연녀는 무릎이 아픈지 계속 자세를 바꾸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엄한 눈빛에 꼼짝도 못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딸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걸 아시나요? 부모님은 모르세요. 모른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겠죠.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 남의 남편을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그건 도둑질이죠. 감정도둑, 가정파괴범. 시어머니의 말씀이 계속되자 내언녀가 점점 한계를 느끼는 게 보였죠. 하지만 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결국 버티다 못한 여자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긴 어딜 가요. 내가 가라고 할 때까지 앉아 있어요. 여긴 마음대로 들어올 순 있지만 가라고 하기 전까진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곳이니까. 제발, 저 너무 어지러워서 그래요. 다음에 다시 찾아오면 안 될까요? 아니, 당신은 아직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네요. 반성하는 태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어른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 무례하더군요. 아까 우리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죠? 미친 노인네? 허!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섭네요. 시어머니의 설교와 잔소리가 다시 시작되려 하자 내언녀의 얼굴엔 절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여자가 불쌍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터지려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그런 설교를 장장 5시간은 거뜬히 견뎌내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다고. 어디 그뿐인 줄 알아?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어쩌니? 이제 진짜 시작이란다 얘야. 시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위험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날은 다른 어느 때보다 무서운 표정을 짓고 계셨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다 그 눈빛에 놀라 다시 고개를 숙이더군요. 당신 오셨어요? 이 여자가 바로 그... 알고 있어. 내 아들놈이 정신 나간 짓 했다면서? 시아버지는 이를 갈며 소리치더니 내언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바닥에 내던지셨죠. 김미진 27세, 간호사, 맞나? 시아버지의 질문이 시작되자 내언녀가 멍한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며칠 동안 당신을 조사했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군. 시아버지는 던진 서류들을 발끝으로 툭툭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년 전 대기업 부장 박모 씨와 불륜으로 가정 파탄, 또 1년 후 50대 병원장 최모 씨와 불륜, 상간녀 소송 패소, 그리고 올해는 우리 아들인가? 내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직 얘기 못 들었나 보군. 나 30년 넘게 강력계에 몸담았던 전직 경찰이야. 난 본능적으로 죄 지은 인간들 보면 다 콩밥 먹이고 싶다고. 네? 경찰이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퇴직하기 전까지 몸을 아끼지 않고 현장을 누비던 전직 경찰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언녀에 대해 이름과 나이만 언급해도 여자가 살아온 과거를 줄줄이 알아내신 모양이더군요. 퇴직하신 후에도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니 그 정도 알아내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한눈에 봐도 당신 행동에 패턴이 보이더군. 돈 있고 지위 있는 유부남들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도 있고. 아닙니다. 그건 오해. 오해? 시아버지가 마치 범인을 취조하듯이 눈을 크게 뜨고 내연녀를 노려보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까지 오싹한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처음 그런 일을 겪은 내연녀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시아버지는 콧김을 내뿜으며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남자 부인의 진술도 확보했어. 당신이 일부러 도시락까지 싸다 주며 남자한테 접근해서 차랑 아파트까지 받아냈다던데. 결국 그 부부는 파탄나고 애들도 방황하고 아주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놨더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남자가 먼저... 하지만 아버님이 눈을 부릅뜨자 내연녀가 말을 다 맺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어요. 아버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하고 싶은 말씀을 계속하셨죠. 두 번째는 더 가관이구만. 간호조무사로 들어간 첫 병원에서 병원장을 꼬셔서 부인이 친정간 날을 골라 그 집까지 드나들었다면서. 이거 악질도 이런 악질이 없구만. 시아버지가 호통치듯이 언성을 높이자 내연녀가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놀란 듯 입을 가리며 호들갑스럽게 말씀하셨죠. 어머나 어쩐지 양심 없는 인간처럼 보인다 했더니 아무리 교육해도 갱생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은 여전히 눈에 불길을 뿜으며 여자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그런 더러운 과거를 숨기고 이번엔 내 아들한테 접근해서 멀쩡한 인생을 시궁창으로 처박히게 만들어. 전 정말 사랑해서... 내연녀의 말에 시아버지가 콧방귀를 끼며 답하셨어요. 사랑?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말해? 목소리가 마치 천둥 같았습니다. 주방에서도 그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사랑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뭐냐? 시아버지가 또 다른 봉투에서 사진을 몇 장 꺼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틀 전 강남 클럽 당신이 만났던 남자야. 우리 아들이랑 만나면서도 클럽에서 꾸준히 남자들 만나왔더군. 그건 그냥 친구. 친구? 호텔에 같이 들어가 아침에나 나오는 게 친구인가? 설명해봐!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면서 왜 다른 남자 만난 거야? 내연녀가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문제더구만. 시아버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보냈다던 초음파 사진, 이거 가짜더군. 인터넷에서 몇만 원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임산부 사진이야. 아니면 아니라고 반박해봐. 그건 그 여자가 하도 꿈쩍 안 하길래. 이걸로 내 아들까지 속이고 마음대로 조종했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감히 너 같은 쓰레기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게 고작 그딴 말로 끝날 일이야? 시아버지는 내연녀를 내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경찰 생활하면서 별의별 인간들 다 봤어. 살인자, 강도, 사기꾼. 근데 당신 같은 부류가 제일 역겨워. 왜냐고? 당신들은 죄의식이 없거든.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걸 마치 연애하는 것처럼 포장해 피해자인 가족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드시더군요. 맞아요. 며느리가 보여준 문자 메시지 보니 아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더라고요. 내가 낯뜨거워서 혼났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내연녀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물었습니다. 그럼 그 언니, 아니 며느님이 일부러 절 여기로 보낸 건가요? 당연하지. 울면서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났다는데 내가 너무 놀라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승승장구하던 내 아들 인생에 이게 무슨 초치는 일이야? 맞아요. 여자의 문자 메시지를 처음 받는 순간부터 저는 내연녀를 직접 상대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평소 책임과 명분,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와 불법적인 일을 혐오하는 시아버지에게 맡기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와 그간의 일을 두 분에게 전부 알린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시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오직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걸 안 순간 지난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져 우라통이 터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시부모님을 이용해 내연녀를 응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나서지 않고도 내연녀 눈에서 눈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겁니다. 역시나 제 생각은 적중했어요. 내연녀가 사색이 된 얼굴로 극성맞은 시부모님께 잡돌이를 당하는 걸 보게 됐으니까요. 내 아들이 지금까지 명성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 근데 감히 함부로 굴러먹던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그 모든 걸 잃게 만들어? 시아버지는 분노에 떨며 여자를 죽일 듯이 노려보셨죠. 저는 정말... 닥쳐!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시아버지의 호통에 내연녀가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감히 너 같은 계집하고 비교나 되는 아이인 줄 알아? 명문대 나와 대학원 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아들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오직 내 아들과 손주 뒷바라지만 해온 아이야! 마침내 내연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 시아버지가 혀를 차며 말씀하셨어요. 용서? 당신이 한 짓을 알면서도 용서를 구해? 시아버지는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했어야지.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보낸 메시지들에 모욕적인 말이 가득하더군. 이 정도면 상간녀 소송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 다 가능하다고. 이 메시지들이 증거야. 소송이요? 당연하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짓 한 거야? 내연녀가 울면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우리 며느리한테 해야지. 당신 때문에 내 아들 이혼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 각오하라고. 그때 주무시는 줄 알았던 시할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헌데 이번엔 손에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눈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내연녀로 향하셨죠. 이 여우 같은 계집애가 왜 여기 있어? 너네 남편 뺏으러 왔지? 할머님은 몇 시간 전에 이를 까맣게 잊고 내연녀를 처음 본 듯 또 흥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할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이런 더러운 걸 왜 내 집에 들여? 남의 남편 빼앗아 먹고 사는 더러운 것들. 시할머니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시자 내연녀가 비명을 지르며 피했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 남편이었죠. 시부모님이 부르신 것 같더군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실로 들어온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내연녀, 노발대발하는 시할머니, 그리고 차가운 표정의 시부모님. 대충 봐도 그림이 그려지는 모양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때였어요. 분을 이기지 못한 시아버지가 갑자기 남편에게 다가가 거칠게 뺨을 올려붙이셨습니다. 이 자식아! 네가 제정신이야! 찰지게 뺨 맞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네 놈이 사람이냐? 어떻게 20년을 산 마누라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딴 말이 무슨 소용 있어? 그런 말로 죄를 다 용서받을 것 같았으면 나 같은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필요해? 시어머니도 이를 갈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실망이다. 다른 집 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키운 자식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연녀의 모습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그토록 화려하게 꾸몄던 얼굴이 온통 눈물로 범벅이 되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시아버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못난 녀석! 고작 저런 여자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것 좀 보라고!
시아버지가 내연녀를 조사한 자료를 남편의 얼굴에 내던지셨어요. 네가 만난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고나 있었냐? 상습적으로 유부남 노리는 여자야. 넌 세 번째 호구인 셈이라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류를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게 정말인가요? 당연하지. 그리고 임신? 그것도 거짓말이야. 가짜 초음파 사진을 산 거라고. 뭐라고요? 남편이 내연녀를 돌아보더군요. 내연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게 정말이야? 임신이 거짓말이었어? 내연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미안해요.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라.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 만나는 동안 이 여잔 다른 남자도 만났어. 그래놓고 임신한 척 속여서 결혼하려고 네 마누라 괴롭히는 문자까지 보낸 뻔뻔한 인간이라고. 꼴의 의사 산모님 되고 싶었나 보다. 남편의 표정이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제가 나설 차례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며 말했죠.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됐나? 그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과 내연녀의 얼굴엔 충격과 공포가 동시에 어렸죠. 여보,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그런 남편을 바라봤죠.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으로 초라해 보이더군요. 이제야 만나네요, 김미진 씨. 제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정도로 차분했어요. 내연녀는 아무 대답도 없이 다시 고개를 북숙였죠. 저는 그런 여자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동안 보내준 메시지 잘 받았어요. 나한테 늙은 언니라고 했던가? 먼저 언니라고 한 건 그쪽이니까 내가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죄송합니다. 사과를 참 쉽게도 하네. 오늘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그래서 그런가 하나도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아. 제가 내연녀 앞에 서자 여자가 갑자기 몸을 떨었어요. 근데 말이야, 그쪽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이 남자 나 없으면 개털이야. 제 말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당신 병원 개원할 때 그 큰 돈을 부모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부모님과 저를 번갈아 바라보다 인상을 쓰며 물었죠.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다는 거야? 우리 친정에서 전액 지원한 거야. 20억 전부. 뭐라고?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어요. 당신 자존심 지켜주려고 아버님 어머님이랑 합의하고 비밀로 한 거야. 우리 친정아버지가 그걸 원하셨지. 잘난 사위 자존심 지켜주고 싶어 하셨거든. 그 말을 끝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여기 우리 친정아버지랑 아버님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이야. 혹시나 나중에 증여 문제가 터질까봐 대비해서 만들어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일 줄은 미처 몰랐네. 우리 아버지가 타고난 사업가셔서 참 다행이야. 여기 금액 보이지? 22억 5천만 원.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당연하지.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병원 내 친정 돈으로 만든 거야.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나랑 친정 도움 없었으면 병원 차리는 건 꿈도 못 꿨다고. 알아?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는 듯 시부모님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분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었는데... 하지만 시부모님은 한숨만 쉬실 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런 제 폭탄 선언에 놀란 건 내연녀도 마찬가지였죠. 잘난 병원 원장 꼬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게 처가에서 얻은 거라니. 놀랄 법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큰 돈을 내놓으시고도 사위 자존심까지 신경 쓰신 분이야. 나도 혹시나 당신이 알게 될까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내조에 매달렸는데 남편은 입만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다 제가 다가가자 움찔했어요. 근데 당신은 뭘 했지?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 차리고 돈 벌어서 뭘 했어? 골프, 외제차, 명품, 그리고 이 여자한테 선물하는데 다 썼지?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이었죠. 작년 한 해만 이 여자한테 쓴 돈이 1억이 넘어. 명품백, 시계, 해외여행. 우리 아버지가 차려준 병원에서 번 돈을 이 여자한테 다 퍼쓴 거라고. 나는 정말 몰랐어. 그게 장인어른 돈인 줄은.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거야? 당신이 번 돈이니 어디다 쓰든 상관없어? 아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해! 변명은 이제 지겨워. 저는 다시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한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하나는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와 빚을 갚는다. 두 번째는 법정으로 가서 길고 지루한 싸움을 한 뒤 위자료와 빚을 갚는다. 여보, 정말 미안해. 잘못했어. 저 여자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 같은 여자였어. 매일 진료만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잠깐. 누가 심심풀이 땅콩을 1억이나 주고 사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의 말에 내연녀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묻더군요. 뭐야, 오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 말에 남편이 여자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죠. 닥쳐! 이씨! 잘 나가던 내 인생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 다 네 탓이야! 이씨!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이 쓰레기만도 못한 더러운 기집애야! 이씨! 뭐라고? 내연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놀랐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어 제꼈어요. 그 모습을 보며 한숨 쉬던 저는 남편의 얼굴에 차용증을 던지며 소리쳤죠. 이 집을 팔던 땡빚을 내던 알아서 우리 아버지 돈부터 갚아. 이혼 서류는 저 여자 상간소송 서류 보내면서 같이 보낼 거야. 그러고는 돌아서 밖으로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 이런 말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건 알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못하도록 우리가 아들 단속 잘한마.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도덕은 어디로 갔어요? 남들한테는 목숨처럼 여기라던 그 도덕관념이 아들 일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 말에 어머니의 손에 힘이 추르륵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지막엔 두 분이 절 위해서 싸워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도 20년 세월이 헛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어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고개 숙여 시부모님과 할머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님은 착잡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셨어요. 헌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죠.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용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이 여자랑 제주도 여행 갔을 때 난 친정엄마 암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었어. 혼자 울면서. 미안해. 당신이 이 여자랑 데이트할 때 난 어머님 생신 준비하느라 온종일 불 앞에 서 있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딴 소리 지겹다고 몇 번을 말해? 부질없는 미련 갖지 말고 당장 돈 갚을 궁리부터 해. 이제 난 당신이 내일 당장 죽어나간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만큼 정이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돌아서는 제 뒤로 화가 잔뜩 난 시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차며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못난 자식!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어렵게 공부시켜 의사 만들어놨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멍청한 짓을 벌여!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바깥 사돈이 소송이라도 하면 어쩔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법원에 불려다니게 생겼어? 후배들이라도 보면 그게 무슨 개망신이야. 절대 그런 일 안 생기도록 당장 빚부터 갚아. 네?
아니 20억이 넘는 돈을 제가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지. 도와주다니 내가 어떻게? 이 집이라도 팔아서. 뭐야? 네 병원 차리느라 진 빚 갚느라 정신없는 할머니랑 늙은 부모는 길바닥에 나 앉아도 된다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뒤로 제가 현관문을 나서 대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와 빚 문제를 놓고 다투는 소리와 시어머니가 목 놓아 우는 소리, 내연녀가 정신 놓은 할머님에게 맞으며 도망다니는 소리가 뒤섞여 제 귀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죠. 그날 이후 모든 일이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이혼 서류에 서명했고 친정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병원을 매각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절대 집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을 팔면서 남편의 숨겨진 빚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골프 회원권, 외제차 할부, 그리고 내연녀에게 사준 명품들의 카드 빚까지. 병원을 팔아도 빚을 다 갚기엔 부족했죠. 여보, 제발 조금만 시간을 줘. 내가 다시 일해서 갚을게.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동네 똥개는 믿어도 당신은 못 믿어. 돈 갚을 능력 없으면 재산 분할 포기하고 그 집에서 짐 싸서 나가. 그거면 얼추 모자란 금액이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도 노발대발하셔서 이제 본가에도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야 당신 사정이지. 결국 남편은 서울을 떠나야 했습니다. 병원을 정리한 후 취직 자리를 알아봤지만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미지가 추락해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의 작은 병원에 월급쟁이 의사로 취직했죠. 내연녀의 상황은 더 비참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해 5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그간의 행태가 소문나며 가족에게도 손절당하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매장된 것 같더군요. 결국 여자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받아주는 병원이 없자 낮에는 마트 계산원, 밤에는 편의점 알바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배상금 갚기엔 벅찼죠. 이혼 후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다시 아파트를 사고 이번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절 불러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정수가, 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치면 어떻겠니? 네? 꿈이라뇨? 너 피아노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잖니? 하지만 손을 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도 그동안 피아노 아예 멀리한 건 아니었잖아. 집에서 항상 연습했던 거 알고 있다. 그 정도로는 꼭 교수가 되라는 건 아니야. 네 실력이면 어린아이들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요? 그래, 이거 받아라. 아버지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그놈한테 돌려받은 돈으로 이 근처에 네 이름으로 작은 건물 하나 매입했다. 거기 1층에 피아노 학원 한번 열어보는 게 어떻겠니? 학원을요? 그래, 꼭 교수가 되어야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잖니. 동네 학원에서도 미래의 훌륭한 피아니스트는 얼마든지 탄생할 수 있어. 그런 아버지의 격려에 저는 활짝 웃으며 용기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대학원에 진학해 음대 교수까지 꿈꿨지만 남편과의 결혼과 육아로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저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월세 걱정 없이 피아노 학원을 차리게 됐고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그날도 학원에 도착하니 학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원장 선생님, 오늘 제가 연습한 거 들어주세요. 선생님, 저 이번엔 꼭 콩쿠르 나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열정을 보니 저도 예전에 활기 넘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기운이 솟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느끼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인생의 즐거움이 됐죠. 저녁이 되어 학원 문을 닫고 퇴근하려 할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이 잡혔어요. 정수가 오늘 와인 한잔 하자. 와인? 좋지. 금방 갈게.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분명 40대 후반의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넘쳐 보여 제법 마음에 드는 얼굴이었죠.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저에게 그토록 젊음을 자랑하던 남편의 내연녀를 마주친 겁니다. 여자는 편의점뿐 아니라 레스토랑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어요. 헌데 사는 게 얼마나 고단했는지 못 본 사이에 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더군요. 주문을 받으러 온 여자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살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주름이 말도 못하게 늘고 낯빛도 안 좋았어요. 여자도 역시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며 자그맣게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뭐 회춘하는 약이라도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피식 웃으며 가방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쪽은 고생이 많은 것 같네. 얼굴이 폭삭 늙었어. TV니까 이 돈으로 팩이라도 사서 붙여봐. 누가 당신을 그 나이로 보겠어? 관리 좀 해, 늙은 동생. 그러자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어요. 그러다 안 되겠는지 다시 돌아와 제가 내민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이 무기처럼 휘두르던 젊음을 잃었더군요. 반면에 저는 포기했던 꿈을 이루고 골칫덩어리였던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부쩍 어려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매일 웃을 일이 늘고 많이 웃다 보니 얼굴색도 좋아져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면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언제든지 사라지거나 빛이 바랄 수 있지만 이 내면의 활력과 즐거움은 잃어버린 젊음도 되찾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부디 늘어가는 흰머리와 주름에 연연하지 말고 꽉 찬 내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활기찬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